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11회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승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파조님께서 합류하시고 나서 저희가 5인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쉽니다. 오늘은 슈퍼바이저님이 빠지시고 찬희쌤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찬희쌤입니다. 그리고 유프로님과 알파조님은 연속 출장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네, 이번 이렇다 11회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나라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 연속으로 북한의 경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경제를 다루려면 먼저 북한 경제의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국가, 당의 통제력은 살아있지만 사실상의 시장 경제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네. 북한은 흔히 언론에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앙계획 경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장마당이 번성하면서 시장 경제가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경제가 와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프로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재의 북한 경제를 포함해서 구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 체제는 중앙계획 경제로 알려져 있죠. 그 나라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제 체제를 중앙계획 경제라고 선전해 왔고요. 서방 세계의 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계획 경제는 통제 가격이 시장 가격을 대체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이 억압받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중앙계획 경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실제로 전체 경제가 중앙계획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사회주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했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사회주의 경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를 두고 통제경제, 명령경제, 국가자본주의, 동원경제, 전시경제 등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놓기도 했었죠. 근데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고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다. 이거는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프로님 말씀대로 중앙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도 계획 경제가 아니란 말씀이실까요? 경제 이론상의 계획 경제는 중앙계획 당국이 경제적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중하고 전체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하부 조직이 중앙의 명령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데요. 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일단 중앙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비대하게 당국 계획을 책임지는 하나의 단일한 조직처럼 그런 조직이 존재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아래로 하나의 공장. 레닌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체제를 말하는데 실제로 계획 경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920년대 미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미제스가 당시에 20년대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제스가 계획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경제 계획 논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인데 미제스에 따르면은 경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방정식 구조 하나하나가 현실의 기술적이고 심리적이고 자연적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에서는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될 수 없어서 경제적 그렇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 현실에서 계획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경제적 결정을 완벽하게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정이 초래하는 모든 결과들까지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획당국은 모든 경제단위의 상호복합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계획안을 최적으로 짜맞춰서 계획에 따라 기업소 간의 자재 공급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계획경제는 완전 정보와 완전 예측 사회가 아닐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보는 경제 행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초래하는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전체 경제가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한 사회의 경제를 완벽하게 계획한다는 게 뭐 지금의 사회기술적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고가 경제를 조직하는 단계가 된다면 맞아요. 예, 알파고가 국가 경제를 쫙 이렇게 지휘하는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요. 실제로 미제스 말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알파고는 수백만 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미제스 입장에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봤는데 거죠.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경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알파고의 사회주의 시대, 알파고의 시대,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는 좀 실시간으로 그 피드백도 가능한 이런 시대에 이른바 그 테크노 사회주의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래서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덕스럽고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그러네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제 계속 논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계획 경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하나만 좀 들어보면 말이죠. 하나만 더 들면 계획 당국이 이제 생산기업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당국은 이제 국유화를 일단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는데 기업을 담당하는 지배인은 생산과 관련해서 감독기관보다 정보가 더 많잖아요. 자기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하죠. 그래서 쉽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 사회주의 기업의 지배인들은 특별한 이제 전략을 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 목표는 가능한 작게 잡고 자재는 가능한 많이 잡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산 목표는 최소화, 자재 확보는 최대화. 아, 진짜 관료 비리. 완전 뭐 관료죠. 이게 예. 자본주의에서도 있는 예, 일인데요. 맞습니다. 예.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출량은 최대한 적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아, 비용 그렇죠. 가능하면 예. 느리고 그렇죠. 북한에서 이런 식의 기업의 행동 양식을 기관 본위주의라고 해서 어려운 말입니다. 예, 많이 비판하고 무슨 당에 발표할 때 기관 본위주의를 우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김일성 연설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기관 본위주의가 이제 행행하는데 그래도 감독 기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생산 능력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별 기업수의 계획 지표는 보통 감독 기관하고 그 회사의 지배인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섭 경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게닝 이코노미라고. 바게닝 이코노미. 예. 교섭 경제요. 네. 생산기관 지배인들이랑 감독기관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야겠네요. 그렇죠. 바게닝을 해야 밥도 사고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 예. 이제 북한 당국도 정권 초기부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원칙을 부단히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재 공급의 난맥상은 북한 초기 성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연설을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재 일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런 그래도 자재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이제 개별 공장이 많은 물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자재 등의 재고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기자재 같은 것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재 공급이 차질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 등은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인 195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주된 경제적 활동은 세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중앙 계획에 의해서 생산 소비 분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북한 경제 같은 이제 구사회주의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소련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제 레닌이 죽고 1928년부터 스탈린이 흔히 사회주의 공업화 이런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진행이 되자마자 당국은 금방 알게 됐어요. 이게 중앙 차원의 계획이 불가능하구나. 특히 소련은 또 얼마나 커요. 예. 사실은 다 알게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척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안 되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소련 정부는 이제 계획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산업 부문별로 경제 결정을 분권을 했습니다. 왜 북한의 행정부서를 보면 말이죠. 행정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 이렇게 산업 그렇죠. 이름을 달고 있는 산업분별 행정부서가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건설건재공업성, 금속공업성, 석탄공업성, 식료 일용공업성, 뭐 한 성만 30개, 좋게 네. 3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서방 세계는 보통 행정부서가 경제부처라 하더라도 조정 그렇죠.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산업 부분 부서가 바로 있죠. 맞습니다. 산업부문별로 이제 부서를 딱 나누고요. 음. 각 경제부서들은 부서 간의 계획을 이제 조율해서 생산 목표를 이제 할당 받고 부서별로 독립적인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내부 생산을 조직화하는 거죠. 아까 이제 송이님이 성만 이제 무슨 성 30개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경제 계획의 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부서의 급속한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북한 정권 1차 내각이 생기는 1948년 9월에는 산업분별 경제부서가 공업 분야로는 산업성 한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 개가 된 거죠. 54년도 전후복구와 함께 산업분별 부서가 막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권화가 산업 부문별 분업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연관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계획의 오류와 실패가 확대되자 부분별 행정부서는 원래의 원칙과는 달리 전문 분야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성에 할다는 임무 말고 딴 걸 한다는 거죠. 딴걸 한다는 네. 거죠. 자재가 오지 않으니까. 음. 즉 자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산업관리부서들은 장비, 부품, 반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 외의 영역으로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기계공업성은 독자적으로 제초소로 아예 운영을 해버리고요. 아, 야근 분야로도 생산 시설을 확대했거든요. 참. 이러한 경향은 행정부처별로 원자재부터 최종 생산품까지 완결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부서 간의 협력 체계가 약해지고 생산성이 전문성이 떨어질 거 협력할 아닙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상 자본의 축적이 분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중앙계획경제라고 할 때는 단일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사회 전체적으로 축적되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본주의와 같이 분권적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앙계획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 부문별로 분권화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체 경제를 또 산업 부문별로 또 분할을 해버려서 중앙계획이 더 무력화됐다. 그러니까 분권화가 분할화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행정 부서의 통폐합과 분할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각 산업 부분이 자기 완결적인 생산 체계를 형성해 가면서 부분 간 협력이 이렇게 단절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 정부는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조정기구인 위원회 조직을 참. 신설합니다. 그래서 부분 간 협력을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는 중공업위원회를 두어서 금속, 기계, 동력, 화학공업을 관장하도록 하고요. 경공업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앙소속 경공업 기업을 다 운영토록 했거든요. 관료직이 계속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중공업위원회는 불과 2년 만에 행정적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속, 화학, 전기, 석탄공업성으로 분할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금속, 화학, 전기, 석탄, 기계공업성으로 다시 또 끝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없지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72년에 와서는 다시 중공업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협력이 거죠. 또 안 된다 이러면서. 예. 예. 이제 현재까지도 이 통합과 분리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산업 부문별로 이제 분권화 뭐 사실은 분할화됐다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분권화가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별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1981년도에 도경제지도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중앙행정부처의 경제 권한을 대폭 분산하는 이른바 새로운 공업체계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그 경제 지도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이라고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에서 이제 통일적 지도와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분권화가 이렇게 지역별로 일어나지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업별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아까 좀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재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자재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모든 생산 공정을 수직적으로 통합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기업들이 점점 대형화되거나 거대한 기업 연합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사회주의적 재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뭐 재벌 시스템이라고 봐야 옛날에 되겠죠. 콤비나트라는 콤비나트. 소련에서 들어봤죠. 네. 예, 예. 그게 그렇죠. 73년도에 이게 시작된 연합 기업소 제도가 연합기업소.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 북한의 연합 기업소는 전략적 의의를 갖는 중요 공장이 있고 거기 산하에 직접 원자재 공장을 거느리는 수직적 통합의 거대한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중앙계획 경제가 사실상 이제 가동되지 않으니까 세 가지 방향에서 분권화를 시도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별 분권화, 지역별 분권화, 기업별 분권화. 근데 이제 분권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 책임을 못 지겠다, 책임 안 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기업소란 것도 원자재부터 최종 생산까지 기업 집단이 알아서 계획하고 조달하고 생산해라. 난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었죠. 부족하면 찾고 없으면 만들어내라. 자력갱생이 그게 자력갱생. 자력갱생이죠. 아니 뭐 그렇다면 중앙계획경제란 게 이게 무슨 속빈강정이지 뭐는 실속이 없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 속빈 강정이다 실속이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합기업소 제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합기업소 제도라는 게 계획하고 생산을 동시에 책임지는 단위입니다. 그 차원에서 자력갱생하라는 뜻이었었고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책임하네.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 연관이 이제 다 깨져버리게 된 것이고 기업 연합소들 간에 그러니까 계획 바깥에서 서로 거래를 하는 비공식적인 이런 시장 거래 일종의 시장 거래가 이제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자재 공급 시장이 이런 형태로 계획 바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김일성 연설을 잠시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재 일꾼이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연설 속에 넣거든요. 자재가 계획적으로 분배되지 않으니까 자재 일꾼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구하러 다니는 혹시 남는 거 있느냐 찾아다니는 영화에도 거죠. 나오더라고요. 이게 돌까치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련에는 돌까치가 그렇게 하는 거였나? 네. 그랬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니까 숨겨놨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감춰두고 있다가 뭐 인민의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쟁여놓고 그게 기가면 본의주의인 거죠. 자기가 숨겨놨던 거죠.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슬픈 근데 일인데 참. 이 자력갱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북한 당은 이 분권화 경향을 전시를 고려한 조직적 대비의 필요성을 결합시켰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군, 그러니까 엄면동 군 할 때 군 단위의 지역적 자립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적 초대를 갖추기 위해서 도시 행정구역에 농업지대를 포함시키고 농촌 행정구역에 공업지대를 편입시켜서 군을 자급자족적 행정체제로 편성했습니다. 북한은 면이 없습니다. 예, 그 1952년 한국 전쟁 때 없앴는데요. 면을 없애고 군을 축소하고 리를 확대했거든요. 규모를. 그 리 안에 협동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구라는 것을 리와 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안에 리가 있고 노동자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군 단위가 공업, 상업, 농업의 종합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단위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치면 인민공사이고 그렇죠. 이 단위가 바로 인민전을 벌이는 게릴라전의 단위로 만들어버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인민소비품은 이 단위에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간장공장이 지방공업으로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각 군에서 간장공장이 하나씩 있게 되는 거고.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수공장이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제 북한 경제는 그러니까 모든 부문 경제가 중앙계획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행정부서별, 지역별, 기업별 등등으로 여러 차원에서 구축된 수많은 자급자족적 그러네요. 단위들이 네. 자력갱생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결합물, 단순 결합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분권화는 결국 경제부서의 통합과 분리의 반복으로 기록했다. 아까 유프로님이 말씀했고요. 조직과 제도의 이런 잦은 변경 때문에 경제체제가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되어왔죠. 예, 이게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구사회주권이 대체로 다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기를 세포화라고 불렀어요. 경제의 세포화. 셀룰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어려운. 세포는 세포끼리 그래도 잘 이렇게 움직이기라도 하지. 이거는 웃기죠, 무슨 그렇게. 일이죠? 서로 이게 적대적인 분할 세포, 됐다는 암 거죠. 세포와 뭐 일반 세포가 이렇게 공존하는 뭐 그런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튼 그런 용어가 북한 체제 세포화. 소위 구사회주의 경제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계획의 비효율을 해결하려고 분권화를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도 뭔가 다른 방안을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5개년 계획 혹은 연간 계획 내에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내 특별위원회나 노동당의 경제부서 하에 우수한 기업들을 독자적으로 조직하는 체계를 통해서 전략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특수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이런 거죠. 여기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1988년에 제13차 평양 청년 학생 축전을 열었었거든요. 이게 임수경 씨가 갔던 그때 임수경 씨가 네. 갔었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200일 전투. 90년대 들어서 제기된 90년대 속도 창조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 현재도 70일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근데 이러한 특수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무슨 돌격대와 같은 특수 조직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하듯이 노동을 달려드는 그런 특수 조직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특별위원회나 이 조선노동당이 직접 관장하는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북한은 군수 산업을 운영할 때 이 방식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군수 산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경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1경제는 이제 민수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1경제인 민수경제와 분리된 생산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부서도 다른데요. 제1경제인 민수 부분은 국가기구인 내각이 관리하는데 군수산업인 제2경제는 노동당 산하부서가 직접 통제 운영합니다. 예. 북한이 1966년에 경제와 국방의 병진 정책을 표방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난 뒤인데요. 근데 말이 병진 정책이었지 국방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군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무원이면 내각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기관 산하의 군수 산업 전담 부서로서 제2기계공업부를 설치했었거든요. 1970년대 초부터는 노동당 전문부서인 군수공업부 산하에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이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군수산업을 재편했습니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군수품, 부품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공장이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노동당의 직접적인 이제 통제를 받고 노동당 산하에 있는 이 군수 산업은 북한의 군사력의 중요한 생산 기반이면서 사실 모든 재원이나 인력, 자원 배분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굉장히 특혜를 받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군사 분야만 특수기구로 분리를 시켜서 국가 전략상 가장 우선적인 분야의 자원을 갖다가 몰아주는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재는 우선 분야의 필요를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부딪혔을 때는 당연히 당 우위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이기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 산하에 군수산업을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군수산업이나 전략 프로젝트를 직접 통제하는 부서를 따로 꾸리는 것은 북한만의 전통은 아닙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의 특수기구 아래 유사한 체제를 꾸려서 성공했죠, 실제로. 그렇죠.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소련의 우주개발계획. 유리 가가린. 그렇죠. 네. 그리고 춘당 군사군의 무기 개발 뭐 핵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핵무기라든지. 그 더 이제 주목받을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 처참하게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인민공사 만들었던 운동이죠. 예, 1958년부터 60년 한 3년간 지속되는데 아사자가 2천만 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되거든요. 대실패죠. 그리고 58년생과 59년생, 60년생이 중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58년 개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시련기 속에서도 1964년에 핵 개발에 성공하거든요.
이 중국이 2천만 명이 인민이 죽어도 예, 사람은 한국에서 죽어가는데 그렇죠. 예. 그런 먹을 건 상황이 없어도 그러니까 자원이 글로 다 간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의 기록인데 어떤 기록인가 하면 핵 개발한 나라에서 가장 평균 GDP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아, 이제 이번에 뭐 북한이 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참. 그 대약진 이후의 상황이 너무나 첨단했기 때문에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핵 개발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 개발은 노동상 군수공업부 산하의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도 핵무기 발사에 성공했으니까. 핵무기는 네. 개발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중국이 일정하게 북한한테도 이게 모델처럼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1964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추진했거든요. 개방 개혁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이 북한을 제약하는 데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따를 수 있다 생각. 자기들을 지구하면 해놓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럴 수 없으니까 지도 쫄리는 거지 뭐. 예. 그렇지만 이 특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자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중앙 계획이 다시 더 허물어지는 거죠. 불가피하게 후순위에 있는 그러니까 민수공업 부분은 그 자원이 필요한데도 군수공업에 필요하고 맞물렸을 때는 뒤로 물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계획이 무산되는 하나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후순위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앙 계획이라는 것은 더욱 무효화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군수산업 외에도 노동당 산하의 주요 부서 특히 정보나 감시기구들 같은 경우도 자체 기업을 거느리면서 그 최고 통치자의 국가 경영이나 그 통치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조달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경제, 궁정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제2 경제는 이제 군수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북한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당 경제나 궁정 경제는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스스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수공업이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에 있듯이 노동당의 여러 다른 부서 밑에도 또 당 경제가 꾸려져 있는 거죠. 그걸 아니 당연히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 각각의 노동당 부서에 그 자원을 갖다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고 당연한 거죠 이건. 네. 그런 유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구사회주의 한행 운영의 일반 원리였다는 겁니다. 아, 이거 엄청 복잡한데요. 이게 정말 단일한 경제가 아니네요. 이게 뭐 민수산업은 산업 부문별, 지역별, 기업별로 다 쪼개져 있고, 그리고 군수산업은 노동당에서 직접 따로 관리하고, 그렇죠. 뭐 또 최고 통치자와 당의 경제 조직은 따로 있고.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최고 통치자와 당의 그 특수 경제 조직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이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당 경제와 관련된 핵심 부서는 이제 중앙당 재정경리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일단 있고 또 당 비서국 산하에 39호실, 38호실 무슨 방 이름 같은데 73총국 이런 게 유명합니다. 39호실은 최근에 이제 폐지설이 나돌기도 했고요. 경제제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되기도 했어요. 2010년 네네. 핵실험 때. 39호실 산하에 뭐가 있냐면 대성총국 좀 들어보셨죠? TV에서 대성은행, 금강지도국 등 총 120여 개국에 120여 개의 생산 무역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호실, 38호실이라는 게 방 이름이 아니고 거대한 기업 집단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9호실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38호실과 73총국이요? 여기 73이라고 아니고 73이라고. 이게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실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읽는데 이제 38호실은 1991년부터 남북 경협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근데 소때 몰고 간 게 언제입니까? 그는 좀 뒤죠. 그좀 그거는 이제 네. DJ 정부 때죠. 네. 예. 대남 경제 협력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38호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하에 고려호텔, 보통강호텔, 고려은행 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대성은행은 39호실 산하에 네. 고려은행은 38호실
산하에 이렇게 은행 체계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 부분마다 은행이 따로 있는 거죠. 혹시 그 두 개도 경쟁하는 건가요? 경쟁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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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5년에는 38호실 산하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산하에 광명성 총회사 이건 유명합니다. 남북경협 하는 사람들한테 네, 유명한 거죠. 또 광명성이 김정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삼천리 총회사 등 대남협력 전담 기업을 두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근데 73총국은 주석 예비 자금, 주석의 개인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나마에 혹시 아 이거는 조금 다른데 가 있겠죠.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다른 건데요. 그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주석이나 뭐 김정일이나 이렇게 이 현지 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현지 지도를 했을 때 여기 철강이 모자란다 그러면 철강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거든요. 아 그때 쓰는 돈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가져다 쓰는 거예요? 주석 예비 자금이 그런 거죠.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딱 가서 비춰지게.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거죠. 해결사, 그러니까는 해결사.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선물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필요를 위해서 쓰는 사적인 자금의 관리까지도 여기에서 맞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89호실인데 지금은 73총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이 제2경제 군수경제라고 했죠. 요거하고 지금 막 이제 언급했던 당경제 요거를 이제 합쳐 보니까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산해 보건데 40에서 60%를 점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내각 산하에 있는 아까 민수 부문 세포화돼 거의, 있는 그 세포화돼 있는 그거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매우 비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계획 실패 대응으로서 첫 번째 분과나 이제 두 번째 특수조직 활용 뭐 이런 것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로 택하는 방법은 방임하는 건데요. 아, 비계획적 놔버리는 경제, 거? 예, 비계획적 경제 영역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겁니다. 시장이죠. 네. 예.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 이거 북한 말 표현 같아요. 보도를 보면 북한의 시장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묵인 승인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양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방안이 최근에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주의에서는 사적 경제 부분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개인 소비재를 공급하는 핵심적 경제 영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계획경제로서 다 공급이 안 되는 물품이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구사회주의 국가가 초기 단계에서 농업 집단을 하잖아요. 예. 스탈린 때. 하지만 농민과의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한테 자유경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텃밭을 사실 허용했었죠. 네, 텃밭에서 텃밭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정의인 것 같아요. 그 농민을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고유한 동강 보면 예. 집단 농장화된 소한테 소는 빼빼 말라가요. 근데 이제 자기 텃밭에 있는 소는 살이 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밤에 와서 조용히 자기 소한테는 염을 주고 예. 네. 낮에는 뭐 보이지 않죠. 내버려두는 예. 그러니까 개고만 부동부동 찌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텃밭에서 나온 거는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럼 텃밭 거래물이 사실상 형성되고 그것이 거래되는 농민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종의 묵인인 거죠. 북한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정권 초기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농민 시장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부침을 겪었지만 어쨌건 단절 없이 사적 생산물의 시장으로 기능을 해왔고요. 이것을 뭐 솔직히 말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북한에서는 말은 사회주의라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서 시장 경제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방임을 했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건 어쨌든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암 시장입니다. 아하. 블랙마켓.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 마켓이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암 시장을 놓고는 좀 견해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유프로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견해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이런 암 시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발달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비교적 최근 들어서 시장 영역이 좀 커진다. 90년대 이후에 그다음에 중앙관리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유프로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은 진작부터 있었고
그래서 개인의 상공업의 사회주의 시적 개조가 완료됐다고 선언한 게 1958년인데 그때에도 2차 경제라고 불리는 사적 영역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엄연히 존재를 했고 농민 시장과 함께 국가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산업은 제2경제라 불리고요. 이 사적 부분은 2차 차 경제. 경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게 뒤에는 학문적인 거죠. 2차 경제. 2차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1969년까지 농민 시장은 공식적으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농업 GNP가 공업 GNP 3배를 상회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합법화된 영역은 상당히 넓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잔재로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운영하는 한 부분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1 시장, 장마당, 야시장 등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1984년 북한이 그것을 양성화했던 시기입니다. 1984년이면 언젠가 하면은 하병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던 시기거든요. 약간 대외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적 경제 영역, 그러니까 즉 시장이 사라진 시기가 없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두 축으로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이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경제가 굴러가긴 했는데 또 상호 보완했다고 해서 또 갈등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 간부나 행정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사적 영역이 늘어나는 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영역 확대 자체를 통제 능력의 약화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중앙 권력인 체제 안정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를 때는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간헐적으로 이제 자꾸 강화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하 경제 이거 완전히 없앨 수가 없거든요. 어떨 때는 양성화하기도 하고 너무 커졌다 싶으면 견제하기도 하고. 정권 초기에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정권 유사하다. 초기하고 네. 말기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지. 아무리 국가기관과 단기관이 통제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의 또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장 경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그 시장 경제에 대한 통제 조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유명한 조치인데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농민 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식량 부분이 사적 거래하는 것은 통제를 했던 거죠. 그 2005년에도 시장 의책적이 점차 강화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확산된다 싶으면 조이고. 이걸 계속 반복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말에도 2009년부터는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말에는 합회개혁이 있었죠. 합회개혁이 있었는데 이 합회개혁도 이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때도 합회개혁 조치와 함께 종합시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처럼 모든 구사회주의에서는 집권 세력들은 사적 부문에 대한 통제와 완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제도가 뭐 수시로 뒤집어졌다가 다시 도입됐다가 이제 이런 상태 일관성이 없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뭐 예측 가능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예. 거고.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계획경제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게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마지막 없애기 위해서 계획경제로 대체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완전히 경제를 자의에 맡겨놓는 행정 관료들이나 또는 당관부들의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의 구조, 그러니까 골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북한 경제의 체온,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구체적으로까지 우리가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무역은 어떠한지 이런 데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 체제 그리고 넓게 보면 구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북한 경제 정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이런 주제로 대충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침 이제 북한이 주제가 됐으니까 생각난 김에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제 5차 7차 당대회 겁니다. 당대 5차 핵실험, 5차 7차 핵실험. 당대회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감행할 수 있다. 지금 4차까지 한 거죠. 예. 그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아니 북한이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고립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리나 이것도 궁금해요. 예, 제 생각에는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은 좀 북한의 무력 난집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한 측은 미국이 자신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하에서는 미국 본토에 보복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출 수 있어야 그래야 미국의 침략 의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이 왜 이렇게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아닌가요 이거?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이 어떠한가와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한국 전쟁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 이야기 많이 꺼내죠. 북한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대한 항공하면서 얼마나 미제 공중 공격에 도망다녔던가 이제는 우리 공군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 꼭 우리가 하는 말 같거든요.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적반하장이 이 사람들이 정말. 근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들려요. 한국 전쟁은 분명히 북한이 도발한 것이고 도발한 것인데 그 도발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 정권 김일성은 짧은 기간 안에 큰 인명 손실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했고 전쟁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때문에 북한의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170만에서 18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평양에 우리가 진입할 때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건물이 한 채도 안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또 뭐 베트남 전쟁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직접 개입한 거니까 사실 뭐 최근에 또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영변 핵발전소 처음 생겼을 때 실제로 미국이 공습하려는 클린턴 때 그런 얘기도 실제 나오고 있고요. 금세기에 아마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받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사태는 아마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라크 침공이 아닌가. 아마 난 북한 정권 입장에서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을 먹었을 것 같은데 당시 미국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 그럼 없는 것도 알았어요. 없는 것도 알았죠. 예, 명분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이미 대량 살상 무기가 있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치는데 있는 상황이면 칠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요. 가다피가 핵 개발을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EU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죠. 유럽을 방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쳤죠. 그런데 뒤에 나토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심을 더 키워줬다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확고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뭐 이걸 지금 북한이 절절하게 깨닫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부의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우리는 핵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핵 개발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핵이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접점을 찾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진행시키려고 하는 제재가 물샐 틈 없는 국제 제재가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이 과거와는 달리 유엔의 결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조치가 여전히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예외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 대무역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적인 밀무역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가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제재에 대한 내구력이 어떠한가인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지만 이제까지 오늘도 다루었던 북한 경제의 구조가 상당히 대외적인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조직된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성이 있다는 거죠. 내성이 있는 거죠. 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대외 고립을 전제로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제를 그래서 경제를 조직해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재에서 버티는 데는 북한이 전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이다.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체제가 무너지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않은 거죠. 예. 지금 그때보다 낫단 말입니다. 사실. 훨씬 낫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강경책을 그렇게 밀어붙여도 이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들려요. 그 북한이 이제 핵무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를 이제 유프로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하면 방법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건 이제 북한 체제 보장 이걸 받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실 유럽에서건 이런 데도 뭐 동남아시아건 사실 냉전 구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 체제, 과거의 대립 구도 이게 그저 그대로 이제 온전하고 있는데 요걸 좀 재편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적 대립 구도를 좀 재편해 나가면서 둘러싼 관련국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좀 약속한다면 북한을 핵무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비핵화하는 방향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구도를 제시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나자 이제 인도가 핵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인도가 또 국경 분쟁이 상당히 심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인도가 핵 개발에 성공하니까 파키스탄이 이어서 했죠. 핵 억지를 가져야 된다고 음. 파키스탄이 개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개발해 버리고 그렇죠. 남아공은 개발했다가 폐기했어요. 그 흑인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된 사례는 딱 한 사례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핵 억지력을 가지고 했던 것은 국제관계의 대립 구조 속에서 그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럼 대립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가?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해소 방안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은 북한 경제의 본질과 실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해결 방안이라고 좀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 이제 해결 방안까지 전쟁을 좀 막아야겠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럼 네. 좋은 말이요. 다음 이렇다 12회에는 이제 이어서 북한 경제 2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요. 13일 선거 다가왔어요. 모두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잘 하십시오. 네, 잘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